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메운 인파. 범보수 진영이 주도한 집회로는 역대 최대 인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어서 집회 참가자 46명이 연행되는가 하면 취재진에 대한 공격 등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또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서 8시간 조사를 받았죠. 이를 두고 여야가 황제 소환이다, 아니다, 정상적인 방식이다 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치와호장룡, 오늘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처음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요. 휴일이었는데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아마 김 교수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맞습니다. 인원이 모이지 않았나 싶은데 주최 측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200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300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역대 최대 규모 보수 집회로는요. 우선 이제 장외에서 일단 그 대중들을 모아서 시위를 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주로 보면은 진보 진영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능력과 저력들을 과시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보수 진영이 주최한 장애 어떤 시위로서는 최대 규모는 분명히 맞습니다. 뭐 숫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 누가 봐도 최대 입하입니다. 숫자를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16년 겨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참여했던 이른바 광화문의 탄핵 촛불 집회에 버금가는 정도는 분명히 좀 느낌상으로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나 그다음에 국민들이 휴일날 시내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던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폄훼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과대 표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여하고 싶냐면 사실은 그게 주말마다 이 토요일 날이면 항상 탄핵을 반대했던 탄핵 무효라고 주장했던 분들의 태극기 집회가 있었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계속 봤었는데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이 굉장히 과격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그분들도 여전히 계속 집회를 했던 분들입니다만 그분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조국은 안 된다. 그리고 조국을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면에서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러니까 성격도 달라지고 규모도 달라진 이런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작년 촛불 집회, 광화문에 있었던 국정농단 그 집회도 그렇고요. 지난 토요일 서초동도 가봤고요. 전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보수 진영에서 지금까지 개최한 집회로는 어쨌든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정치적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국 장관 이 사태로 인해서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이런 의식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 사태를 서로 숫자를 가지고 폄훼하거나 사실은 저는 양쪽 다 지금 과장된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된 거는 아무래도 역시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지어야 된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왜냐하면 이미 조국 장관 인사청문 이전부터 이 사안은 이미 정치적 사안이 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철저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어제 집회에서 좀 아쉬운 점 몇 가지는 왜냐하면 폭력성이라든가 왜냐하면 강목을 들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를 해서 46명이 또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도 나와서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요. JTBC 어제 여 기자가 성추행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동원, 지구당, 당협위원장들 곧 지금 당무감사 시작되기 때문에 100명에서 400명까지 이 동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동원이라든가 폭력 그다음에 최소한도 대통령에 대해서 명백한 헌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없다면 탄핵이라든가 하야, 규탄 그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런 구호들이 만발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성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들 지금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 공방으로 가거든요. 여야가 정말로 빨리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모든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애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폭력의 양상들 그리고 거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이 정말 저는 정신 차릴 때라고 봅니다. 여당도 정말 야당을 설득해서 같이 장애로 와야 되고 야당도 다 거부하고 법안들 보이콧하고 이러지 말고 빠르게 와서 이 사안을 국회 정치권대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매주말 숫자 세가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폭력이라든가 충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 후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전 대표가 마치 헌법재판관 재판장이 된 것처럼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뭐 이런 선언을 하는 것도 장면이 보였는데 그거 아니라도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을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집회 발언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대통령이 그것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조국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겁니다. 이 광화문 서초동 대검찰청 그 도로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을 왔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격한 발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저는 옥의 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집회였지만 이렇게 좀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도 간혹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계속해왔던 이른바 태극기 집회, 특히 이제 기독교 일부 단체에서 했던 것처럼 미사일을 들고 계속 있다든지 아니면 탄핵은 여전히 무효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보면서 느꼈던 새로운 전환은 뭐냐면 그분들 소리가 더 작은 소리가 됐고 대부분 참여했던 분들이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나왔고 아주머니들이 애를 데리고 나왔고 그다음에 또 젊은이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과거에 지난 2016년에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중도층의 인사들이 대거 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과 여당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지 이 부분은 보지 않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옥의 티. 근데 이 옥의 티는 사실은 어느 집회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도 자제해야 되는데 지난 2016년 촛불 집회도 처음에 보면 사실은 주도했던 일부 이제 좌파의 그 과격한 단체에서는 이석기 석방,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이런 주장들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묻히면서 중도층과 일본 시민들의 합리적 박근혜 하야라는 주장이 사실은 중심에 쓰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끌어내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집회가 바로 그러한 중도층과 일반 시민까지 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성격의 집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좀 의미를 두고 아까 나왔던 뭐 홍준표 대표, 황교안 대표도 말이 저렇게 좀 강하게 나가서는 안 되죠.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구호. 저는 어제 봤던 건 조국 파면, 문재인 심판,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이렇게 섞여서 나왔는데 저는 이 두 가지도 수위 조절을 해서 일반 대중들과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 세력들, 합리적 구호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강목 뭐 시위라든지 뭐 성추행 논란은 제가 성추행 논란 아직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강목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일부의 그런 폭력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건 뭐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집회 또 황교안 대표의 어떤 다소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동원 집회에만 골몰하며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국가 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정정의 눈이 어두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각 지역위원회별로 300명, 400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하고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의 발언,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공당 대표가 아무리 정쟁의 눈이어도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것도 역시 좀 과격한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이해찬 대표는 동원됐다라는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원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민심의 한 축으로 또 읽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전체 건강성으로 봤을 때 보수의 목소리, 진보의 목소리 다 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중도층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그것은 정치의 당연한 할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그 집권 여당이고 또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을 들을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저는 다소 과격한 게 아니라 많이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우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분명히 국가 지도자로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가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정신이 나갔다. 사실은 그 전에 더 거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가서 봤을 때 거기에 하야, 퇴진, 타도 그래도 아무리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헌법 파괴와 여러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부에서는 약간의 거짓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당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정당의 능력입니다. 그런 정치력이 있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텐데 저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신 나갔다는 표현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또 정말로 헌법상 뭐 직무가 정지되거나 탄핵을 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이 나왔다면 모르지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지지율 40에서 50%를 오가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정당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도 국민들에 대해서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동원도 측면도 상당히 이건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한 보좌관이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 동원령으로 해서 강제 차출당했고 이 동원되는 숫자에 따라서 향후에 당무 실적을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7일부터 당무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당협위원장들 어떻겠습니까?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동원들, 특히 뭐 종교계 보수, 이 종교계를 통해서 동원되는 이런 흐름들이 물론 모든 집회는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데 동원됐을 때 지금 확인은 뭐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은. 정당에서 돈이 나갔다, 예를 들어서 버스 전세비를 냈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야당으로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 집권 세력에 대해서 장애 투쟁을 한다는 방침을 내리고 지난 주말에도 사실은 이제 만약에 야당에서 자유롭게 장애 투쟁을 했잖아요. 장애 투쟁할 때는 각 지구당마다 동원령을 내려요. 그렇게 하는 건데 어제 저기 뭐 100만이니 뭐 굉장히 많은 대규모 인파가 왔는데 이게 다 동원이라고 이제 싸잡아 비난하는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 서초동은 동원이 아니냐 이런 사실은 소문적 논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민주당 조직국 명의의 공무원이 내려갔다는 게 일부 언론에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서 전체 저렇게 많이 모인 대규모 인파들의 조국 퇴진 문재인 심판이라고 하는 그 민심을 애써 외면하는 여당의 태세가 저는 굉장히 외눈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진정성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대통령 하야 주장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저도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또 오만과 불통 자기가 보고 싶은 만 보고 서초동은 국민의 무거운 뜻이고 광화문은 동원과 가짜뉴스에 나온 정치 선동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의 국면적 전환을 풀어야 될 사람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은 조국이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왔던 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한 강론에 있어 몇 가지 문제 제기에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을 자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도층이 대거 참여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롭고 합리적인 저는 구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의 공식 대변인 논평은 가짜뉴스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 심각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구나.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저는 지난 주말에 서초동 집회에 이른바 친정부 데모를 보고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조국이 부도덕하고 조국이 말이 이중적이고 조국의 삶이 이선적이니까 내려오라고 했는데 조국을 임명 강행한 대통령이 화가 나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서초동에 자기들 지지자 모아놓고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니까 일반 중도층 인사들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아, 이건 심하다. 저는 광화문 집회 성격을 이렇게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강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적어도 한마디 논평, 국민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을 먼저 하고 강론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공감 기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이거든요. 그리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또 그런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제가 봤던 모습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서초동 현장에 가서 저는 봤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깃발도 없었고 다들 그 손팻말들 들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은 유모차를 끈 뭐 어머니들 또 나이 드신 노부부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잘못된 검찰의 관행들 뭐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또 인권을 무시하는 강압 수사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것을 뭐 김 교수님처럼 뭐 관제 데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현장에서 제가 봤던 모습으로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 집회가 있었고 어저께 휴일 날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찼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 내일 서초동에 또 집회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집회 보고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세대결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도 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과잉의 이제 거리 정치화가 되는 거죠. 이 부분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본래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고 민심과 소통의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민심이 반영되지 않고 소통이 단절된 이유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원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동의합니다. 이야기하는 피해사실 공표, 그다음에 공개소환, 그다음에 밤샘 조사 그런 강론의 문제고 그걸 해야 될 겁니다. 그걸 근데 조국이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그러면 조국 장관 파면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다음에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장관을 사수하겠다는 분들의 논리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조국 장관을 수사하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고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까? 둘 다 같이 가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정말 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조국도 파면하고 검찰 개혁도 하면 안 됩니까? 왜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서초동 집회에 나온 분들이 조국 사수, 검찰 개혁, 윤석열 퇴진이 구호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제가 관제 데모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친정부 데모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에 편을 들어주기 위한 데모이기 때문에 친정부 데모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친정부 데모의 본질상 내용이 따라 들어가면 이건 과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홍콩의 민주화 시에 반대하는 친중국 데모랑 똑같은 거예요. 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편을 드는 거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조국이 먼저 결단을 하고 대통령이 먼저 결자해지를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가니까 국민들은 아, 이건 좀 심하다. 이 오만과 독선과 아집이 심하구나. 저는 어제 광화문에 나온 분들은 그런 민심의 좀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제 광화문 집회 갔다 오셔가지고 조금 더 흥분이 되신가? 아니, 저도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는 토요일마다 지나가면서 태극기 줄 봤었거든요. 네, 저는 김 교수님 발언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갔다. 평상시에 이 합리적이고 그런 그 객관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 어제 감흥이 크셨나 봐요. 네, 평상시에 이제 많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는 문제, 그건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 반반이 갈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자로서의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큰 구상이 있는 거고요. 특히 그동안에 우리 법조계의 잘못된 문제들, 검찰의 문제, 그리고 또 재판 거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법부의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 청문회도 하지도 않고 사실은 범법자로 규정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극단적인 양상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국 장관이 최소한 검찰개혁의 기본 화두를 잘 잡고 물론 국회에서 할 일이 있지만 또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검찰 개혁의 일단을 하면서 그런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을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남아 있다고 보고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최소한 집권 여당과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림이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 반대하는 야당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의 입장 여당도 존중이 돼야 되고 야당도 존중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극단적인 거리의 정치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최소한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아까 여의도 정치, 여의도의 역할이 실종됐다. 이게 이제 나타난 것이 광화문과 서초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인가. 여당도 집권 여당도 고민해야 되고요. 야당도 고민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삭발, 거리, 장외투쟁, 국회 보이콧 이게 지금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정치는 사실상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 많은 민생 법안들, 16,000건 가까운 계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해결을 못하고 그동안에 국정감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정부 질문이. 이때 야당이 국정에 대해서 많은 실정의 문제도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다 허위해버리고 지금 국정감사도 오직 조국 장관 얘기밖에 없고요. 우리 국정의 외교, 국방, 문화, 스포츠 수많은 사안들은 다 가려진 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문광위에서도 조국, 교육위에서도 조국, 정무위에서도 조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가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국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장들이 또 많아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물론 이제 과격해지거나 과열이 되면 안 되겠지만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번 시험해보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집회가 열려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려도 검찰은 지금 뚜벅뚜벅 제갈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어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비공개 소환도 또 몸이 아프다고 조사를 일찍 중단하는 것도 특혜라는 거고요. 여당은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야의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각종 채용 청탁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비공개 소환되신 분들이 있고 주요 혐의가 있는데도 서면 조사만 받고 끝낸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신 다음에 황제 소환이다, 아니다 등등 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 황제 소환도 모자라서 황제 조퇴까지 시켜주는 파격적 예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우여야 할 것입니다. 특검과 반칙의 일가에게 검찰마저 특권을 제공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자, 정치권에서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발로 대검에서 비공개 소환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피의자 공개 소환하는 거를 전면 폐지하겠다. 네. 즉각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주장했던 검찰 개혁의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개혁이 크게는 이제 법 제도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문화와 관행에 가는 게 있잖아요. 네. 법제도는 이미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조국 장관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네. 조국 장관이 지금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법제도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하는데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서 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의식과 관행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밤샘서 포토라인 수인 이거 등등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대통령이 참석하지도 않은 검찰총장이 지시한다 하면서 검찰 개혁안을 내라니까 그 다음날 A4 용지 한 장으로 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사실 숙제를 말하니까 숙제를 바로 줬어요. 물론 성의 있는 숙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는 그걸 어떻게 볼 거냐에도 그렇죠. 또 여야 그러니까 또 달라요. 공개 소환 자체에 대해서 그럼 공개 소환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유로 조국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들 하고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들 하되 단 하나 이것이 그러면 검찰 개혁에 필요한 그 몇 가지 강론들의 제도와 법이 아니라 관행과 의식에 관한 것을 왜 정경심 교수에게 첫 번째 적용하느냐. 이 부분은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유증한 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개 소환해가지고 망신 주는 거 안 좋다. 그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관행도 다 맞지 않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모든 전 대통령 장차관급 공공기관장 국회의원들 그 앞에 세워서 망신 줬습니다. 지금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만 공보준칙에 따라서 포토라인 세운다 이게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장차관급 네. 이상 국회의원, 그거 공공기관의 지키겠다는 장 건데. 아니면 예외는 있었습니다. 예, 그 일정한 자산을 가진 재벌 대기업 오너들을 네, 세우게 네,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공인이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최순실은 세웠어요. 최순실은 세웠죠. 그럼 정경심 교수가 온 국민의 관심이 있으면 기존의 관행들을 한번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안 세운 거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그분이 건강이 안 좋고 뭐 굳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안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깨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들을 공개 소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1호 적용을 정경심 교수를 하냐에 대해서 이제 의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부분은 제가 조금씩 중요한 짧게 논란이라고 줄여서 생각합니다.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네. 지금 윤 총장이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개 소환 폐지를 얘기한 것은 아무래도 이번 수사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하니까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수사 정면으로 가겠다. 이런 건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제거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분명히 있죠.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번 사안을 떠나서도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검찰이 제 역할을 하는 걸로 국민들께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아쉽습니다. 왜 진작에 안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안들 왜 이것만 합니까? 다른 사안들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 최소한도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에 따른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그동안의 검찰이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라는 명목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윤 총장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뭐 배심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안들도 물론 내부에서 반발은 있을 겁니다. 일선 검사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수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과거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1호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많은 판단이 있어서 비공개로 소환하는 거는 그거는 검찰과 또 다양한 그리고 특히 이제 정경심 교수는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그 수술을 했던 전력이 있고 그날도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만일의 경우 그런 불상사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의 뭐 생명이라든가 위험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저는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필요 조치고요. 그리고 이건 1호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검찰과 또 언론에서 요청하는 정말로 꼭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 중요한 인물일 때는 그런 가치를 판단을 했고요. 최순실 씨하고는 다르죠. 최순실 씨는 이미 엄청난 비선 실세로서 국정을 파괴하고 범죄자로서 그 많은 사안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와 정경심 교수를 이렇게 단독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비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 사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결국은 윤 총장이 했던 것처럼 검찰 개혁 지금 하려고 하면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국회와 이런 정부 차원이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정말 우리는 이번에 한번 바꿔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이 돼보자라고 해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노력들, 이게 진짜 개혁의 시작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안이 사개특위가 사는 거는 국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는 질질 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의 여야 정치적 대립 때문에요. 그렇다면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일선 검사들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야 됩니다. 뭐 저도 현장에서 봤던 검사들의 모습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신들이 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식으로 그런 아주 특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기회에 정말 헌법의 절차, 법률이 정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존중하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민주 검찰로 다시 탄생하는 계기를 검사들 내부에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뭐 다 이해하더라도 조금 더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경심 교수가 1호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포토라인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독자적 그 기준을 가졌던 게 전주지검장이 계셨었어요. 그분들은 그 소신이 그분은 자기가 관할하는 수사에 대해서 포토라인 세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주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검찰개혁 일환으로 포토라인 세우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전주지검장 직접 말을 했습니다. 이건 유인설관에 필요한 유인설 제도다. 아니 이걸 진작 하든가 아니면 이후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끝난 다음에 하면 되지 당장 가족 수사가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포토라인 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걸 가장 먼저 도입했던 전주지검장이 유인설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순실하고 같지 않다라고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에서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검찰개혁 진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작했어야죠. 그러면 이전에 했던 2년 동안 그 검찰개혁 진작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지난 정권 청산했습니다. 이재수 장관 죽었죠. 이재수 장관 자살했죠. 변창흠 관도 자살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 서초동 집회 나갔던 김 교수님 포함해서 그때 인권을 왜 유린하냐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무나 내로를 안 부려요. 그리고 왜 그 논리로 조국을 사수합니까? 검찰개혁 그 전에 했어야 된다고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죽었던 적폐청산을 하면서 과도한 검찰의 과잉수사 무리한 수사, 인권 침해에 대해서 왜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왜 여기 와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럼 진작 검찰개혁 했으면 왜 늦게 했는 게 안타깝다 그러는데 진작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하면서 했던 것들도 검찰 관행, 문화 이런 것들 바꿨어야죠. 논리적으로 저는 김 교수님의 말씀이 일정하게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잘못된 판단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 이거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김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높은지 모르지만 국가의 시스템을 파괴한 비선 실세의 그 사안과 지금의 사안을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상당히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은 김기춘 우병우 라인으로 이어져서 모든 국정을 마음대로 하고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했던 역할들은 잘못된 국정농단을 청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실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니죠. 포토라인 세우고 피해사실 공표는 적폐청산 때 가장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왜 인권침해라고 이야기를 안 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안이 국정농단이라는 중요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그 사안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국정농단의 사안이라는 것은 당시 우리 국가의 모든 시스템에 관련된 정말 뭐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고요. 지금도 그 사안의 평가의 기준은 그러나 저는 김근식 교수님의 개인적인 그 평가와 국민의 공공의 평가는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정농단 적폐수사할 때도 검찰이 비공개 소환한 경우는 꽤 있었죠. 김윤웅 여사라든지 이시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맞습니다. 비공개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논쟁을 좀 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북미 협상 소식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